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빛을 비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를 매우 친절하고 공정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아 눈물을 보인다면 그들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대신 오히려 분노와 수치심을 느낍니다. 당신의 눈물은 마치 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끔찍한 사람이라는 비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더욱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냥 날 위해 기뻐해주지 못해?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즐겨 사용하는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강력한 무기 같은 말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이 말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가족의 미래가 걸린 돈을 가지고 무모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의 사업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성공을 무조건 찬양하기보다 내년에도 정말 괜찮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와 같이 현실적인 우려를 표현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당신에게 차갑게 내뱉습니다. 왜 그냥 날 위해 기뻐해주지 못해? 두 번째 상황은 이혼 후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을 거쳤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온갖 진흙탕 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인 6개월 후 그가 훨씬 어린 새로운 연인과 재혼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당신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걱정은 오직 아이들입니다.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큰 혼란을 겪은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새엄마 혹은 곧 태어날 이복 형제를 맞이하며 또다시 겪게 될 마음의 상처가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본 그는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머리 없는 괴물이라도 되는 양 쳐다보며 말합니다. 왜 그냥 날 위해 기뻐해주지 못해? 세 번째는 가족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불공평한 자원 분배가 만연한 나르시시스트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의 온갖 지원을 독차지한 골든 차일드 형제는 학비는 물론 성인이 되자마자 선물로 차까지 받았습니다. 반면 당신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신이 그 동화 같은 결혼식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형제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왜 그냥 날 위해 기뻐해주지 못해?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의 예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실력으로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반면 그 친구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과 인맥 덕분에
늘 손쉽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몇 년을 공들여 준비해온 프로젝트와 비슷한 일을 고작 1년 전에 시작하더니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당신은 꿈도 꿀 수 없는 좋은 조건의 계약을 따냅니다. 이 불공평한 현실에 속이 상하지만 애써 친구를 축하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표정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어낸 친구는 살살맞게 쏘아붙입니다. 왜 그냥 날 위해 기뻐해주지 못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은 매우 기묘하고 일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박수치고 환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들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나 상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 뒤에 가려진 타인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행복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왜 날 위해 기뻐해주지 못하냐는 말은 피해자에게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혹시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반복해온 당신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인가? 내가 질투심이 많은 걸까?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런 패턴은 어린 시절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필요나 감정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기분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는 가족 전체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응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승진, 어머니의 새 헤어스타일에 온 가족이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아이들을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가족이란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에너지 공급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멋진 퍼레이드에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찬사와 환호가 바로 그들의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행복을 축하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약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라면 아주 드물게 축하하는 신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의 기쁜 소식 앞에서 순식간에 피해자 모드로 돌변합니다. 갑자기 경쟁심이나 위협을 느끼며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해라고 한탄하거나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는 것이 마치 엄청난 희생인 양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아, 좋으시겠네. 이제 내가 당신 응원단까지 해줘야 하는 거야. 라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처럼 지독한 위선의 결정체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 특권의식,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박수갈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특히 이혼 후 나르시시스트와 공동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춘기 청소년처럼 철없이 행동하는 전 배우자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냥 날 위해 기뻐해주지 못해? 라는 질문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수사적인 질문일 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이 모든 상황이 불공평하고 역겹게 느껴지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더 큰 공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영혼 없는 연기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 대단하다. 정말 축하해. 최대한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리도록 말이죠. 특히 문자나 이메일은 감정을 숨기기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 내면의 힘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동화 같은 결혼식 날비가 쏟아지기를 바라거나 그들의 새 사업이 실패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당신의 건강한 투쟁 본능입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거나 당신의 고통을 비웃었던 기억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나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들은 당신에게 공감하고 위로를 건넬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당신의 고통마저도 자신들의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다니 정말 서운하다. 배신감마저 느껴져 당신에게 위로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들은 당신이 왜 자신을 가장 먼저 찾지 않았냐며 당신을 신문하고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며 상처받았다고 연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란 이처럼 모든 것이 뒤바뀐 이기심의 평행 우주와 같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고통 앞에서 더욱 잔인해집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얘기해? 내가 내 가족이잖아. 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과거에 당신이 상처를 털어놓았을 때 그들은 당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을 공유하면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당신을 배신자 취급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삶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말이 듣기 싫은 거겠지. 진실을 마주하기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진실입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공감 능력 뛰어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연약한 상처와 고통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마음의 상처, 고통, 상실감마저도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당신을 언어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향해 불만이나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맨날 일 아니면 애들 뿐이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당신은 돈만 쓸 줄 알잖아.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이미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소리칩니다. 지금 우는 거야? 내 얘기하는데 애 당신이 주인공 행세야? 또 모든 걸 당신 문제로 만들고 있군. 참으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애초에 당신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대화인데도 말이죠. 그들의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건 내 분노의 무대이니 감히 내 감정을 드러내어 내 무대를 망치지 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재채기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학대당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왜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그토록 싫어할까요? 첫째, 그들에게 당신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즉 사물에 가깝습니다. 사물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의 슬픔이나 눈물은 그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눈물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당신을 더욱 맹렬히 공격합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남김없이 쏟아낸 후에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심하게 토하고 난 뒤에 느끼는 개운함처럼 말이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공포에 떠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다 끝났잖아. 왜 아직도 그래? 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들의 패턴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다라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움 대신 사랑으로 분노 대신 친절로 대하면 그들도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비꼬고 경멸해도 당신은 밝은 미소와 따뜻한 친절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친절함에 대해 매우 의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비꼬는 것이냐고 되묻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 아무 데가 없는 순수한 친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유혹, 조종, 거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남들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순수한 친절을 자신의 교활한 잣대로 재단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당신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차갑게 대하면 왜 그렇게 까칠해? 라고 비난받고 친절하게 대하면 무슨 꿍꿍이야? 라며 의심받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나를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신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그들의 혼란스러운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